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그 주제를 선정해서 좀 진행하려 합니다. 큰 그 제목으로는 한국의 정신문화, 소제목으로는 그땐 그랬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려 합니다. 먼저 한국의 정신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소제목의 그 개요가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 그래서 바야흐로 그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한국 정신 문화를 재발견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점검해 가지고 우리의 정신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뿌리인 한국적 사상, 철학, 문화 등등 한국인의 그 정체성이 담겨 있는 한국 정신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물질 그 위주의 혼탁한 가치로 인해서 정신 문화가 피폐해져 가지고 인류의 그 근본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이건 뭐 세계 공통적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를 다양한 분야에 덕 있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정돈하고 정화해서 올바른 정신적 가치를 재정립해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신문화란 한 시대에 결정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결의의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온 생활 속에서 자연히 우러나오는 우리 문화의 정신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통찰해서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정신 문화를 계승하고 정립해서 한국 정신 문화가 모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인이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부터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 수천 수만 년 동안 극동의 한반도 조그맣죠? 적기 때문에 일부러 대자를 붙여서 대한민국 역으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극동의 그 조그마한 한반도가 아닌 고조선 역사를 보면 그래요. 드넓은 중앙아시아 넓은 대륙 이 전체를 아주 호령하면서 살아오던 단군의 후손이고 동이족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넓은 대륙을 보면은 고대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나라 10이라는 숫자는 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그 숫자이기도 되겠지만 이 대우주, 대자연을 그 총괄 지배하는 그런 아주 지배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세상을 다 총괄 지배하며 다스리는 절대적인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딱 12로 나눠지죠. 시간대를 이렇게 12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서방에서는 뭐 12지파 아니면 또 24장로 12배수죠. 24장로 동양이건 서양이건 이건 대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변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그 역시 마찬가지 중앙아시아 넓은 대륙을
대륙을 12나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각 족속, 그 12족속이죠. 그러니까 12족속이 그 넓은 대륙을 이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동이족 12민족 중에서 동이족이라는 그 민족이 아주 특출났어요. 그래가지고 동이족은 그 특별히 그 활을 잘 쐈어요. 예, 이렇게 말을 타고 가면서도 활을 잘 쐈어요. 그래서 그 막강한 세력으로 그 넓은 대륙에 특별하게 세력이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말이 무지하게 커요. 등치가 크고. 그런데 이게 동방 사람들의 말은 아주 조그마하기 때문에 전쟁이 붙으면은 치고 빠지고 이걸 잘해요. 아주 그래가지고 작전상 후퇴를 한단 말이죠. 후퇴를 하면은 뒤에 쫓아오는 사람을 앞으로 가면서도 등 뒤로 돌아서서 활을 쏴. 이게 뭐 기절초풍할 일이죠. 쫓아가면서도 죽어. 활 맞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아주 이 기민한 작전, 아주 우수한 작전이죠. 그래서 서방 세력들은 이 동방 군대를 아주 두려워했죠.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잠깐 나와요. 동방 군대를 두려워하는 장면이 한 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동방 군대를 두려워했어. 아마 그 징기스칸, 흉노족, 뭐 동이족 다 이런 그룹들이죠. 동방 군대라는 건. 그 중에서도 동이족이 아주 단연코 특출났기 때문에 12민족 중에서도 우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그 단군에 대한 그 얘기를 보면은 이 몽골 주변의 그 현재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 외에 여러 나라가 있죠. 이름 얘기도 참 그러네. 전부 이런 그런 언어라. 러시아 그쪽 가까운 언어라. 중앙아시아 그 나라에서는 단군을 그 역사적 실존적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만 모시는 단군이 아니에요. 드넓은 중앙아시아 공통적으로 단군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셨단 말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게 이 지역에서는 실존적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실존적 인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안타깝게도 단군 할아버지가 신화적 인물로 치부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는 아마도 그 일제 시대에 일제의 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식민사관이죠. 식민사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역사가 훼손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 후손인 우리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 당연히 하루빨리 똑바로 잡아야죠. 그게 우선된 도리이고, 그리고 동이족들의 그 특징은 그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그래서 이 몽고반점은 동유럽, 서유럽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그 몽고반점이 있는 그 민족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헝가리 외에도 몇몇 나라가 그렇습니다. 헝가리 나라에 나타나고, 헝가리 그 말 자체도 어순이 우리 어순하고 똑같아요. 우랄 알타이어 그 어법. 그러니까 어법이 똑같기 때문에 말 배우기도 쉽죠. 단어만 갖다 끼우면은 금세 말을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이는 그 단군의 후손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동서 좌우로 쫙 이렇게 나눠져서 이동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쪽에 그 스메르 문명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말고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간도, 만주 벌판, 그리고 백두산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태백산맥으로 한반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좌우로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그 핏줄이 헝가리 외에 아까 말한 몇몇 나라가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그 사람들도 결국은 동이족의 후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고 반점에 있는 그 몽고 사람을 대상으로 현재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하고 똑같아요. 유전자가 99%. 참 신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 그 몽고 반점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형제다, 한 핏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재 넓은 대륙, 중국 대륙의 그 한족은 이 동이족과는 다릅니다. 그 세력이 옛날에는 동이족만한 세력이 없었어요. 그 한족은 12민족 중에서도 12민족의 한 민족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이족만큼 세력이 크질 못했었고 오히려 동이족이 훨씬 더 컸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그 중국 대륙도 알고 보면은 중국 대륙 그 서해안 바닷가 쪽을 전부 백제에서 전부 다스렸어요. 보니까 백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전체 동남아 이런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저쪽에 그 인도 그 해안가까지 전부 곳곳에 조그마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현대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해양 세력이었던 거죠. 참고로 예나 지금이나 해양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그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민족, 동이족의 세력을 재조명하고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을 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좁은 한반도가 아니라 넓은 세력의 동이족, 결국 동이족이 우리 선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한족이라는 게 또 한족이라는 게 옛날 그 중국 역사를 본다면 뭐 청나라 또 원나라 이렇게 먹혀가지고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했다가 또 분리가 되고 뭉쳤다 헤어졌다, 그런 역사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요즘처럼 통일된 큰 중국이 아닙니다. 서로 다 나눠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족이라는 나라, 즉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그 발해, 간도 위에 넓은 그 한반도보다 더 크죠. 발해가. 우리의 그 발해 크기보다 작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한족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대륙은 사실 50여 개의 그 족속, 50여 개의 각국 다른 민족을 이렇게 억지로 합병을 해놓은 것이죠. 예. 아마도 한족 세력은 지금의 그 중국 나라 정도에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역사가 그래 왔어요. 뭉치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뭉치고 이렇게 이걸 반복해 온 겁니다.
지금 최대한 그 크게 뭉쳤으니까 이제는 각각의 그 민족들끼리 또 뿔뿔이 흩어질 일만 남은 것이죠. 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역사 그 흐름이 옛날 그 동이족, 거대한 동이족이 다시 한번 통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규합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몽골 외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전부 몽고 반점이야. 그래서 몽고 반점에 있는 그 세력은 결국은 뭉쳐야 한다. 통일되든지 뭐 연합을 하든지 뭐 제국을 만들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현대가 뭐든지 빠르지 않습니까? 속도가.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20년 안에 연합을 하든지 뭐 제국이 되든지 뭔가 그 하여튼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현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도 속도가 빠른 속도로 발해, 북간도, 만주 뭐 전부 몽골 전부 연합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렇게 급격한 그런 변화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몽골 그 역사학자들이 더 서둘러요. 우리는 같은 형제다. 연합을 하든지 빨리 통일하든지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사학자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따라서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한반도가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야, 빨리 통일하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볼 것 같으면, 중국이 그렇게 뭉쳤다 흩어지고 흩었다 뭉쳐지고 반복되어 오다가 또 그 문화혁명이 있었죠. 얼마 전에. 문화혁명이라는 건 그 전통적 문화, 이거 다 필요 없다. 가치가 없다. 지식도 다 필요 없고, 문화와 관련된 지식, 뭐든지, 다 필요 없다. 이게 다 깨부시한다. 그래서, 뭐, 지주든지, 지식이 있는 지식가, 재벌가, 어떤 전통적으로 지식을 축적한 이런 지식인, 그리고, 그래서, 이 가난한 그 대다수의 인민들의 피를 빠는 놈들이다. 지식이 있으면 다 때려주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만, 수백만이 죽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지식인들이나 재벌가 밑에서 머슴 살던 머슴들이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전부 잡아들여서 전부 자아 비판시키고 그렇게 다 없앴죠. 무지무지한 혁명이죠. 그래서 돈 많은 그 지식인들, 지주, 뭐 재벌가 이런 사람들의 그 돈을 뺏어가지고 못 사는 서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다.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은 다 주게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무지막지한 논리죠. 그리고 이 전통적 지식과 관련이 있는 지식인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다 때려 부시한다. 문화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 때려 부시고 죽이고 하니까 자기들 그 뿌리인 조상들의 혼이 이때 송두리째 다 뿌리째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즉 자기들의 뿌리를 없앤 것입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날 공산당 중국 사람들이 예의가 없고 예의범절이 없고 양심이라는 게 없고 거짓말 잘하고 남한테 못할 질 많이 하고 남 도울 줄 모르고 인륜의 근본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때 그 국민당 그 정재석이 그나마 살아있는 유물이 조상들의 혼이 담겨 있는 것이죠. 거기에 다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걸 다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모아가지고 중국의 역사적 유물을 대만으로 가지고 갔죠. 그래서 대만 박물관에 전체 다 모아놨죠. 그래서 중국 역사를 알려면 대만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요즘 대만 유물 중에서 우리 한반도와 연관이 있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참 특이할 만한 내용들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전에 동이족과 연관되어 있는 자기들하고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대만 토종, 대만에 사는 족속들도 결국은 동이족의 후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0%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동이족하고 옛날 백제인들하고 그런 역사적 연관성이 지금 드러났는데 100%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쉬쉬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옛날 백제 세력이 막강했다는 게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0% 다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 세력이 막강한 해양 세력이 백제인들이 곳곳에 작은 해안별로 작은 나라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지도자급을 임명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나라를 다스리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대만뿐만이 아니고 해변 다 그렇습니다. 청도, 중국 넓은 데에 청도, 산동성, 상해, 그리고 저 밑에 베트남 옆에도 있고, 베트남 넘어서 인도 거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역사적인 고증 이런 증거 이런 건 좀 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이 자료가 있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나마 역사학자들이 다 이미 해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은 해안 전부 전역 모두에 한반도에 또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지도자급 무덤이 나온다거나 이런 백제인들의 지도자급.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흔적이, 백제의 흔적이 현재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중국을 안 간 데가 없어요. 저기 흐령장, 무단장, 하요, 웬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항저, 저장, 하요, 위에난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선양, 심양을 심양 해안선 따라서 완행버스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해안선은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꼬불탕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직행버스가 별로 없어요. 전부 완행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거든. 덜컹덜컹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조그마한 야산에 보니까 한자로 조선, 한자로 딱 써 있더라고. 엄청 큰 글씨로.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해안선에.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그 유물이나 이런 흔적을 없앨 것 같은데도 그냥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산동, 심양 이런 쪽은 이런 백제 후손들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그만한 나라지만 그 나라 전체가 한반도에서 넘어간 백제 세력이니까 지금도 아마 그걸 없애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 땅의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물과 동일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 유추해 보건대 우리 주상들은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중국 그 넓은 해변가 동남아 해안선 이렇게 모두 백제의 지도자급이 통치하던 나라였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막강한 백제 세력이 동남아 전체를 제패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또 잠시 잠깐 임진왜란, 또 일제강점기, 또 6.25 동란 이걸 다 거쳤죠. 그렇지만 그 한국인의 그 기상은 꺼질 줄 모르고 마침내 현재 이르러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동안에 그 잠자고 있던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모르고 있다가 전 세계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이 엄청난 큰 나라임을 알고서 크든 적든 모든 것을 한국을 배우려고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선진국, 뭐 개발도상국, 뭐 약소국, 뭐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해바라기처럼 한국만 쳐다봐요. 한국의 뭐 문화라든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 이런 게 참 신기하거든. 너무 신기하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신들, 생각 아니면 현재 물질적으로도 참 신기한 물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두 다 그 한국을 배우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즉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삼고자 안달이 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몰랐다가 각 분야별로 전 세계에 그 영향을 안 미치는 분야가 없다. 뭐 영화가 됐건 뭐 오락산업, 식품, 의료, 뭐 방산, 뭐 얘기할 거 없죠. 스포츠, 뭐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그동안 그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한국인들의 그 기상이 온 천하에 뻗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BTS 오징어 게임 뭐 또는 그 아프리카 사막에다가 뭐 새우 농사를 새우 양식을 성공해 가지고 그 나라의 그 먹거리를 해결해 주고 또는 북극에 영하 50도 남극에 50도 이런 데서 그 영하 50도에서 벼농사를 성공을 했으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목을 매는 거죠. 그냥 버려뒀던 땅에 그래서 쌀농사를 짓네. 이거 뭐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러니 전 세계가 지금 이 지구에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돌면은 한반도가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반도 상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기운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가 다 여기 보인다. 한반도 상공에. 그래서 그 신비한 그 인삼이라는 그 신비한 약초가 한반도에서만 나오르지. 이 한반도의 그 인삼을 씨를 갖다가 중국에다가 심어봤더니 효과가 없어. 한반도에서 나는 신비한 그 약효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한반도에서만 그 신비한 인삼의 약효가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나는 사람들의 IQ를 검사했더니 세계 1위. 1위. 두 번째가 유대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뭐 아주 뭐 큰 대변혁이 온다 하더라도 대변혁이라는 건 이 밑에 그 지각판이 일본은 지각판이 뭐 세 쪽 네 쪽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언제 지진과 화산이 나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로 쏙 가라앉는다.
이렇게 다들 예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변혁의 그런 아주 뭐 난리가 나도 한반도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 이렇게 다들 내다보고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수박이 깨져도 이 꼭지점은 큰 피해가 없어요. 밑으로는 수박이 깨져도 위에 수박 꼭지점은 별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꼭지점이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뭐 재앙이 덮치고 뭐 천지개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는 일본은 밑으로 쑥 들어가고 땅속으로, 이 한반도는 서해 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 가지고 오히려 땅덩어리 이렇게 넓어져. 그렇게 다들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간략하게나마 뭐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가 형성되기까지의 그 역사적 배경을 더듬다시피 이렇게 말해 봤습니다. 이는 그 한민족의 그 정신 문화가 어떠한 그 토대 위에 형성이 되어 왔는가를 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게 보다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그 진솔한 삶의 역사를 취합해 보려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같이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비슷한 면도 있겠고 또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를 한때 묶어서 본다면 이 같은 공간에서 한국 정신 그 문화라는 이 공간에서 나하고 같구나,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이네, 이런 말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새로 배울 수 있고 새로 느낄 수 있고, 남의 그 삶을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 인생의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를 논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그 인생, 개별적인 삶, 그러니까 나는 30년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어, 나는 60년 전에 이런 삶을 살았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생을 여기다 다 토해 놓는다면은, 그걸 다 모으면은 참 보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 정신 문화라는 큰 테두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의미에서 각 개별적인 삶을 한번 하나하나 모아 보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정신 문화라는 게 사실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그 50년, 60년 전에 내가 살아온 모습은 이렇다. 그게 문화니까. 그래서 그 가치가 형성이 돼 가지고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 50, 60년 전 전쟁이 막 끝난 황폐해진 우리나라의 생활상을 얘기해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죠. 도저히 믿으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생활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 요즘 젊은이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서로 한 가지 꺼내 본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문화의 토대가 되는 거니까, 정신 문화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꺼내 볼까 합니다. 우선 저부터
저는 그 6.25 전쟁 이후 그 얼마나 그 힘든 시절이었습니까? 그걸 다 겪어내고 여지껏 살아왔어요. 그래서 6.25 전쟁 끝나면서는 다 잿더미죠. 다 망가졌고. 저는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충청도 3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 중간에 전라도 강주로 갔죠. 아버님 그 친척 관계로. 그래서 충청도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 지금이야 광주 그 도시지만은, 그때만 해도 도시라기보다는 농촌 생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 이제 광주로 시골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 여기 가만히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그때 당시 그 미국에서 그 옥수수 가루를 줘요. 그러면 옥수수 가루로 주먹만한 그 옥수수 빵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학교에서 나눠줘. 이 학생들한테, 꼬맹이들한테. 굶어 죽지 말라고.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미국이 고마운 거야. 애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참 도와줬었고, 그러니까 공부보다도 그 맛있는 옥수수 빵이 더 기대가 돼요. 학교 가면은 무조건 나눠주니까. 또 가끔 또 우유가루를 한 대박씩 또 놀아줘요. 그러니까 우유가루는 날마다 주는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그래서 줄 서서 우유가루를 칡보자기에다가 받아서 집으로 가져가죠. 집에 가지 어머니가 해주죠. 물론 하루 전에 학교에서 공고를 합니다. 학교 반장이, 야, 내일은 우유가루 나눠주니까 칡보자기 하나씩 더 가져와라,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때는 책가방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적어도 3학년 4학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책을 갖다가 교과서 한 대여섯 권, 그리고 참고서 한 대여섯 권은 높이가 한 이 정도 돼요. 상당히 무거워요. 이만한 교과서 10권, 12권 그 정도 되니까, 노트까지 하면 상당히 커요. 이걸 갖다가 한 번만 딱 묶고, 보자기 딱 피고, 한 번 대각선으로 한 번 묶고, 나머지 대각선은 놔둬. 등에다가 걸쳐. 등에다가 짊어가지고, 등에서 또 나머지 대각선을 묶어요. 혼자 묶으려면 힘들죠. 그러면 서로 묶어주죠. 아니면 없으면 나 혼자라도 묶어야 돼. 묶여줘요. 이게 대각선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죠. 혼자 묶으려면.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 참 편하죠. 그렇게 다녔습니다. 책가방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4학년 5학년 되니까 이제 헝겊으로 만드는 그 신식 그 책가방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쓰니까 아주 편해. 양쪽 손잡이 양쪽으로 그거 딱 들으니까 책가방이 아주 편하죠. 짊을 메고 다니는 것보다. 짊어 메고 다니면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애들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장난치고 그러다 보면 막 뛰어갈 수도 있거든. 뛰어가다 또 책이 우르르 쏟아져, 등 뒤로. 그러면 또 책을 다시 줍고 다시 하고, 그렇게 책가방은 좀 불편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책가방이 나오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같은 책가방도 그렇게 한 12권 들어가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학년이 되니까 더 책이 무거워. 참고서 뭐 이렇게 각 과목별로 참고서가 다 있어야하니까. 그때는 참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요즘이야 뭐 애들 중학교 들어가는 거 쉽지만은 그때는 시험 떨어지면 중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다 그 서열이 있어. 광주 같은 경우는 서중이 최고지. 그 밑으로 뭐 동성중 뭐 이렇게 광주중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그 자기 실력껏 최대한 상향 학교를 선택을 하려고 공부를 죽기 살기 하는 거야. 특히 밤 8시 9시까지 하는 겁니다. 그 야간 학습을 일주일이면 거의 한 서너 번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직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조그마한 어린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죽기 살기로. 학교 선생님이 노상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귀에 못이 박혀요. 너희들 가난을 벗어나려면 오직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 분위기 전체가 그렇고 또 부모님 그 분위기도 그렇고 전부 공부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그 애들이 8시 9시까지 야간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락도 매일 뭐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에 집에서 먹는 건 보리밥인데 특별히 이 벤또라고 그러죠. 벤또에는 보리밥은 보리밥이지만 쌀이 좀 섞여 들어갔어요. 좀 약간의 체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닭광하고 닭광인 것 같아요. 닭광을 많이 썼어요. 닭광하고 깍두기.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보리밥 도시락을 2개씩 가지고 다녔어요. 점심에 까먹는 거하고 또 저녁에 까먹는 거하고 또 중간에 또 옥수수 빵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야간 학습까지 했죠. 지금 애들 이렇게 시키면 못할 거라마. 보긴 모르긴 몰라도 그때 우리 하도 그 막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친 선생님이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선준규 선생님. 지금도 존경하고 그리운데 글쎄 이게 좀 힘드네. 서로 연결이 되려나. 하여튼 선준규 선생님의 엄격한 그 학습 지도 분위기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도록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11살 12살 정도 나이죠. 11살 12살.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집으로 오려면 뭐 넘도록 받도록 길을 따라서 1시간 정도 걸어와야, 애들 걸음이니까 아마 그 정도 걸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른 걸음으로는 한 30분 정도. 뭐 막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애들하고 장난도 하고 또 막 그래야 하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 비가 오나 뭐 눈보라가 치나 하여튼 뭐 그 허벌판인 그 한복판에서 비가 오거나 뭐 눈보라가 오면 마땅히 뭐 피할 데가 없어요. 마냥 고스란히 이렇게 눈비를 맞고 다녀야 했죠. 근데 다행히 그 아침에 비가 오면은 이제 종이에 기름 먹인 우산이 있어요. 그 우산을 가지고 가면 그날은 참 행복한 것이죠. 종이 우산이라고 했는데 종이에다 기름을 먹였어요. 이제 이후에는 그 신제품, 요즘 말하는 그 비닐 우산, 그게 나왔죠. 신제품.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은 검정 고무신, 검정 무슨 타이어 고무신인데 고무신 이름이 타이어 고무신이야. 그래서 이 고무신이 찢어지거나 빵꾸 나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고무신 빵꾸를 떼어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며칠에 한 번씩 동네를 한 바퀴 삥 돌면 그 아저씨가 오면은 집집마다 그 신발을 떼우러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두세 번씩은 이렇게 떼어 신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부모님이 새 신발을 사주시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우니까. 그래서 다들 이 빵꾸 떼어준 아저씨한테 계속 빵꾸를 떼어서 신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 검정고무신이 끝날 즈음에서 그때도 까만 천으로 된 그 검정운동화라는 게 있었어요. 검정운동화. 검정운동화가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검정고무신이 뭐 여름철에는 뭐 미끈덕거리고 아주 막 뛰어다니다 보면은 미끈덕거리다가 또 찢어져요. 이게 탄력성이 요즘 고무하고 틀린 것인지 탄력성이 부족해서 찢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그걸 신다가 이 최신식 그 검정천으로 된 운동화를 신으니까 아주 뭐 뜀박질이 저절로 나와요. 아주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먹거리를 또 말하라면 좀 창피한 면이 있지만 흰쌀밥, 고기 이것은 설날, 추석 이렇게 먹었었고 그리고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이면 그때 또 쌀밥하고 고기를 먹었죠. 그 주식은 거의 이 보리밥이죠. 보리밥 주식이고 제가 6형제입니다. 6형제인데 다섯째도 제가 업어서 키웠고 기간이 얼마 안 돼요. 한 1, 2년. 그러니까 좀 1, 2년 업어 키워 학교만 끝나면 애를 봐야 돼요. 등에 얽고 어머니는 이제 밭에 호미나 삽으로 호미 가지고 밭일 나가야 하니까 하루 종일 밭에 가서 밭일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이 꼬맹이 젖먹이 얘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또 전 둘째거든. 그래서 형이 봐줘야 하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에는 형은 집안의 장손이라 장손은 이런 굳은 일 하면 안 돼.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항상 둘째인 제가 치닥거리는 다 하고 뭐 청소, 애들 봐주는 거, 뭐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거, 산에 가면 솔잎을 긁어서 큰 가마니에다가 꾹꾹 눌러가지고 왔죠. 그걸로 이제 밥을 해야 하니까. 하여튼 굳은 일은 둘째가 다 도맡아서 했어요. 따라서 애 보는 것도 학교 책가방 갖다 놓자마자 그냥 등에다 업고 애들이니까 또 업어주는 걸 좋아해. 꼬맹이니까 뭐 2살, 3살, 다섯째가 그랬네. 가지고 한 걸음마 하니까는 이제 더 이상 애는 안 봐. 근데 밑으로 이제 막둥이가 또 여섯째 막둥이가 있어. 막둥이들 제일 오래 업어줬어요. 아마 내 기억으로 한 3년 정도 꼬박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내 차지니까 애기들은 동생들이지, 막둥이 동생.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는 이 보리밥을 주지 않고 보리밥에다가 쌀을 한 주먹 얹어놨어 우리 어머니가. 애기들 먹으러. 젖 떨어지면 이제 이유식을 하는데 이유식이 쌀밥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넉넉치가 않아요. 간혹 가다가 보리도 섞여. 애들 밥만 이렇게 살짝 퍼서 이유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밥 말아주면 또 어머니가 줄 때도 있지만 그 밥 먹이는 것도 내가 거의 내 몫이야. 밥 먹이는 것도. 그러니까 밥 다 먹으면 또 없고 동네 한 바퀴 삥 돌아야 돼. 몇 시간 넣고 다녀야 돼. 한두 시간. 그러다 내 등에서 잠이 들어. 잠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해방. 그러면서 이제 숙제를 하든지 뭐 놀러 가든지 그렇게 내 자유시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할 말이 무지하게 많지만 하여튼 주식이 보리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 이유식으로 쌀을 한 주먹 넣어서 이렇게 따로 챙겨서 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제가 6학년 올라가니까 아침 조회 때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불렀어요. 합창으로. 그 분위기도 힘차게도 불렀지만은 한편으로 슬픈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그 장병들, 그러니까 비둘기 부대, 맹호 부대, 청룡 부대, 이런 그 국군 장병들이 자기 목숨 걸고 싸우러 월남으로 갔거든. 베트남으로.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슬피기도 하고, 그랬어요. 슬픈 만큼 응원을 해줘야 하니까 아주 목이 터져라. 합창으로 응원가를 불러줬어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하도 불러가지고.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이기고 돌아오라 맹호보다 용사들아. 그렇게 중간에 좀 빼먹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 대목은 생각 안 잊어먹게요.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맹호부대 용사들아.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약간 슬픈 분위기였어요. 전쟁터로 목숨 걸고 싸우러 가는데 분위기가 눈물이 날 정도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대통령 박정희에서부터 이렇게 국민까지 초등학생까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올 정도, 그 정도 상황인 것이죠. 국가 전체 그 분위기가 달러를 벌이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국가 재건을 했으니까 고속도로도 깔고 중화공업 뭐 이런 공장도 만들고 우리나라가 그때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이 된 것이죠. 그때 당시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농촌이 됐건 뭐 도시가 됐건 온 나라가 국가 재건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이러면 믿기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머나먼 열대지방으로 싸우러 가시는 국군 장병들 생각하고 또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나라의 입장,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이네요. 58년 전인가? 이런저런 그 얘기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그 말하라면 뭐 밤새 얘기해도 부족합니다만 하여튼지간에 이런 그 빈곤한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기준으로 그 살아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 문화, 그 시대의 정신 문화, 여기에서도 뭔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우와 또 다른 삶을 사신 분들의 얘기도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지만은 같은 그 공간에 또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대. 그래서 서로 공감할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네. 저 사람은 내 인생하고 틀리네. 내 삶의 방식과 틀리네.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같은 그 삶이든, 서로 다른 삶이든, 서로 그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은, 공감,
공감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국정신문화공간이라는 공간을 공통적이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내 인생에서 남들한테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주제를 골라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서로 좋겠습니다. 서로 고맙죠. 서로 재밌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일, 뭐 험난한 일, 아니면 뭐 은혜 받은 일, 축복받은 일, 뭐 대박이 난 일, 아니면 뭐 만인을 위해서 이런 그 내용은 꼭 알려줘야겠다, 이러한 일, 뭐 기이한 일, 신기한 일, 뭐 이런 거. 하여튼 마땅히 얼른 남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 그 내용 자체가. 그런 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나 이런 말은 우리 가족한테도 털어놓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털어놓은 거, 검정고무신, 뭐, 옥수수빵, 그런 얘기는 가족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이 공간에서만 지금 처음으로 57년, 8년 전 얘기를 더듬어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들한테 꺼내지 못한 그런 내용들.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은 누구든지 참여하고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전통 문화, 그 토대에서 현재 그 한국 정식 문화가 형성이 되어 왔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현재 상황하고 50년, 60년 전 상황하고 틀리지만은 그 정신 문화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저한테 그 남들한테 아니면 또 후손들한테 꼭 이 내용은 전해주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500-9708 장주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뭐 5분이고 10분이고 좋습니다. 20분이고 상관없습니다. 촬영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전부 모아가지고 이 공간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그러면 서로 재밌을 것 같아요.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현재 젊은이들한테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얘기가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한국 정통 문화, 이런 제목으로 길이길이 영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가 좀 뭐하시면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또 얼굴을 안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얼굴이 안 나오게 말로만 음성만 실어서 핸드폰에 음성만 실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한테 와서 바로 옆에서 서로 그냥 그 옆에 같이 얘기하는 식으로 저하고 나란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얼굴을 안 나오게 하고 바로 옆으로 목소리만 나오게,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땐 그랬지. 예. 예, 우리 어렸을 적 그 시절로, 그러니까 연령이 한 50대다 그러면 한 30년 전 아니면 40년 전 그런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뭐 40이 됐건 50이 됐건 60이 됐건 하여튼 어렸을 때 아니더라도 하여튼 기이한 일, 신기한 일, 뭐 특이한 일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 시대하고 상관없이. 예. 그런 우리 공통의 그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재미나게 이 공간을 한번 꾸며 봅시다. 예,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